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체인지온 컨퍼런스 기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희 체인지온 컨퍼런스에 초기부터 참여를 해왔는데요. 특히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 방금 전까지 경험하셨듯이 이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하잖아요. 흥겹고 그런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분위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 다음 세대 재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임무를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실무자들이 이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사가 매년 뭐 2년에 한 번씩이긴 합니다만 사이사이에 또 조직 조사가 있어서 매년 조사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쭉 지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들이 눈에 보여요. 조금 이따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건조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전까지 박수치고 선물 나눠갖고 맛있는 점심을 기대하셨던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그 즐거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워낙 제 오늘 발표의 제목은 굉장히 재미없는 제목이에요. 한국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실태 조사, 이게 제 발표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는 여러분들을 집중시킬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마음대로 바꿨어요. 이번 체인지온 주제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중심을 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혹은 소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비영리 조직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또 공통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런 변화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또 그런 역량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실태를 보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최저생계비 얘기를 왜 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올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 7천 원쯤 됩니다. 여러분들 61만 7천 원으로 한 달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벌써 가라앉았죠? 제 말이 맞죠? 제가요 몇 년 전에 역시 다음 세대 재단에서 실시한 인터넷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역아동 센터장님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40명 정도가. 그래서 제가 이 기조 강연을 시작하면서 첫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자,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환호를. 지갑에 얼마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뭐 기껏해 이제 제주도로 오셨으니까 약간 뭐 현금을 조금 가지고 오셨을까요? 몇만 원 정도? 뭐 많아봐야 뭐 한 1, 20만 원 정도 현금이 있었겠죠. 근데 그 센터장님들이 제가 자, 오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사실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봐요. 자, 오늘 아침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왔는데, 자, 지갑에 얼마 있지? 그럼 뭐 한 3,000원, 4,000원, 15,000원, 3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없죠. 대학생들이.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원히 돌아가지 않는다 그 가정하고 얼마쯤 살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정말 일주일 이내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게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연세가 보통 40대 이후죠. 주로 여성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자기가 죽을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좋아서 신나하고, 왜 우리 19살,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최저 생계비로 한 달 살아가기라는 프로젝트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게 2002년도인가부터요 한 10년 가까이 했었어요. 한때는 이게 이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참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어렵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이 참여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최저생계비로 황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말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또 대학의 교수들, 지성인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최저생계비가 너무 낮다,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고 언론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실험이 일어난 곳은 주로 서울시의 노원구에 있는 어떤 동네였는데, 이 동네에서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어떻게 사시는 걸까? 아주 건강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제 졸업생도 있었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IT 쪽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연봉도 높고 건강하고 잘생긴 이런 젊은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한 달 만에 40만 원 빚을 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체로 사람들이 빚을 지고 나옵니다. 최저생계비가 아주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힘없는 할머니들이 혼자 사세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모아요. 모아서 기부를 해요. 동국대학교에다 주로 기부를 하던데 왜 동국대학교에다 기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들은 동국대학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동국대학교에다 기부를 하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됐을까? 여러분들 조금 눈치채셨겠죠?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동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죠. 딸랑 최저생계비 61만 7천 원 현금을 받아 들고 한 달을 살기 시작해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친구랑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모자라게 되고 심지어 몇십만 원의 빚을 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꾸리면서 살아가던 그런 가난한 할머니들은 물론 굉장히 부족하고 힘들게 사시지만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최저생계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갑자기 웬 돌다리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돌다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돌다리다라는 게 특징인가요? 네? 아치형이죠. 아치형. 이 돌다리의 특징은 이게 해남인가 어디에 있는 절에 있는 돌다리인데요. 사실은 이런 다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다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무런 접착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저런 아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그리고 개발해낸 공법인데, 이 아치를 만들면 다리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아치를 만드는 것의 비결은 아치를 구성하는 돌을 약간씩 비스듬하게 깎는 겁니다. 그래서 절묘하게 이게 맞물렸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게 아치의 비결이죠. 저는 그 노원구에 사시는
그 많은 할머니들 그리고 여러 지역에 아마 대전 지역에도 이렇게 아주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들 혹은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는 마치 얼마의 연봉 또 어느 정도의 그럴듯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탱해 주는 다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접착제가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저 아치처럼. 그럼 마치 우리가 서로를 그러니까 실제로 어깨를 기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정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깨를 기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제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저는 그 최저생계비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실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디지털 미디어의 구조 혹은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만들게 되는 네트워크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비영리 조직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그런 구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아치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거는 비영리 미디어의 네트워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엑스체인지 컨퍼런스 오늘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어떤 결정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그런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로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세와 지식은 뭘까? 아마도 그것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주 재미없는 비영리 조직 실무자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대전 지역에서 특별히 100명을 더 뽑았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에서. 그래서 전체 샘플 수가 578 샘플이 됐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설문에서 처음 혹시 여기에도 이 설문에 응답하신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미디어 하면 무슨 말이 생각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컨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 뭐 밴드, 카카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컨텐츠나 네트워크, 편리함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 공유와 소통, 또 어렵다, 스마트폰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소수의 응답 중에는 야동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 구성하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계를 쓰는가 그리고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100%가 아닐까 싶은데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은 스마트 패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체인지온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을 때 스마트 패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이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한테 디지털 미디어를 잘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재단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기관에서 뭘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스마트 패드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끝부분에 비영리 기관의 기관장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실 텐데 기관장님들은 기관 예산들을 좀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이 스마트 패드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올해는 스마트 패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내후년에 이 조사를
어쩌면 제가, 어쩌면 다른 분이 다시 하게 되실 텐데 그때가 되면 스마트패드 보급률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의 그 기계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시간 정도를 하루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쓰고 있고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3살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되는데 아마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은 뭔가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중앙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분들, 그러니까 중앙에 등록됐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경북 지역, 서울 지역,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업무 성격은 단체 업무보다는 개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약간 강조를 해서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 기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기관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 인터넷 사용 시간이 깁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 시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에서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단체 활동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제가 대충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사람 혹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드보커시라고 하죠. 뭐 인권이라든지 옹호하는 일, 이런 뭐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자, 기계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PC와 스마트 기기, 모바일 기기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게 정보 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기계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많이 하지만 이제 점점 정보를 찾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뭐 쇼핑이나 금융 서비스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릴 클라우드 같은 일들을 이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제 SNS와 관련된 건데요. SNS 계정은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한 60% 이상이 가지고 계시는데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남자가 조금 많죠. 페이스북도 남자가 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건 여자가 조금 많고요. 그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SNS를 잘 쓰고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은 한 30대 이후가 제일 활발한 것 같고요. 뭐 유튜브나 또 인스타그램 이런 쪽은 또 젊은 사람들의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대충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용도별로 보면 개인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러니까 그런 기계들을 혹은 SNS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더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예컨대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보다는 개인용으로 많이 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하고 개인용 사이에 뭐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SNS 왜 하는가? 저는 SNS를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주로 의사소통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역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었지만 SNS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도 꽤 계셨습니다. 친구 수예요. 이게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NS 친구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 친구가 많았습니다. 나이별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활동 영역별로는 이제 맨 오른쪽에 고용주택, 국제, 기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친구 수가 많았는데 이건 아마 표집상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대체로 친구 수는 한 3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0명 정도 되시나요?
제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서 카톡 친구가 몇 명인지 확인해 봐라. 그래서 자, 저는 한 250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250명쯤 되는데 250명 넘는 사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250명 이상의 친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000명 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아이들이겠죠. 근데 제가 그럼 다시 물어봐요. 야, 그 중에서 자, 오늘 비도 오고 자, 수업 끝나면 5시 반인데 딱 막걸리 먹기 좋은 시간인데 막걸리를 마시자고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너 3,000명 중에 몇 명이니?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절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상해요. 어떤 사람 네트워크 굉장히 넓고 어떤 사람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이 보통 일도 잘하고 뭐 사회 관계도 좋고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트워크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평등한 네트워크의 거의 본질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메신저가 있습니다. 메신저 뭐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카톡 세상이라고 할 만큼 카톡이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이 약간 약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카톡은 뭐 압도적인 그런 사용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60대 이상의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께서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60대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누가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60대가 넘으신 우리 선배님 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는지를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이따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등록 권역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쪽에서 가장 활발하긴 한데 이 메신저의 종류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카카오톡, 페이스북, 텔레그램 순서였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정치적으로 당신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카톡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사용 빈도나 뭐 이런 활용 실태가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텔레그램은 확실히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마도 얼마 전에 뭐 카톡이 뭐 해킹을 당한다, 뭐 감시를 당한다, 텔레그램은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텔레그램이 좀 그렇고 활동 영역별로는 거의 별 차이가 없고 그냥 복잡하기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이걸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 기관의 기관장님들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중간 관리자들도 오셨겠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조직의 직원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이런 체인지원 컨퍼런스 같은 이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관 외부에서 하는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 외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역량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다라는 게 일관성 있게 관찰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 클라우드예요. 제가 2년 전에요. 이 SNS 브랜드를 아예 다 보여주고 여기서 없어져도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 실무자 500명에게 이렇게 그 SNS 종류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없어도 되는 게 뭐냐? 1등이 클라우드였어요. 클라우드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거의 제 기억에 85% 정도가 클라우드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왜 없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할 줄 모른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나오셨던 우리 방대욱 대표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재밌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방대혁 대표님하고 저하고 우리는 서로 볼 일이 없으니까 서로 없어져도 되는 인간이 아닐까?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클라우드가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이 한 30% 정도가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SNS로 디지털 미디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 아까 그 60대 이상의 비영리 조직 실무자가 클라우드를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런 애드보커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엔드라이브가 가장 압도적인 브랜드였고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런 순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왜 쓰는가? 저도 클라우드를 쓰긴 씁니다. 근데 활발하게 쓰진 못하고요. 제가 이제 6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클라우드를 주로 이 자료 저장하는 데 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능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한테 클라우드를 왜 사용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료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응답도 꽤 많았지만 문서를 편집하거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재생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러니까 협업 도구로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적어도 30% 정도는. 그러면 자기는 70%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겠죠. 뭐 클라우드가 좋은 거니까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클라우드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관심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구나.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태도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크게 4가지로 물어봤거든요. 디지털 미디어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유용하다. 2번째는 쉽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하기 쉽다. 3번째는 나는 디지털 미디어 잘 쓴다, 쓸 줄 안다. 4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쓰도록 권유하겠다. 이런 태도를 물어봤더니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는 약간 태도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정치적 성향도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단체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지역에,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전국에 퍼져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외부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조금 다른데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높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금 여러분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혹은 흥미롭게 하는 연구 결과가 바로 이건데요. 얼리 어답터를 조사해봤어요. 나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먼저 산다, 갖고 싶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생기면 빨리 해보고 싶어서 연습을 한다. 뭐 이런 질문들을 했더니 연령별로 보니까 60세 이상의 선배님들 이 얼리 어답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역시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중앙 지역, 그리고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얼리 어답터가 좀 많았습니다. 제 조사가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궁금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비영리 조직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비영리 조직 실무자의 개인적인 역량 혹은 전문적인 역량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비영리 조직 실무자의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를 가지고 역량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9점 만점 척도인데요.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우리나라의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한 6점 정도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 정도겠죠. B 제로. 근데 이게 이제
대전에서 열리고 있고 이번에 대전 충청 지역의 샘플을 조금 많이 표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역량과 관련해서는 요 대전 충청 지역의 실무자들은 어떨까? 요것만 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조사가 제가 무슨 시험 문제를 주고 풀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의 역량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방대혁 대표님은 이 충청 지역 분들이 좀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결론은 좀 겸손하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충청 지역의 응답자들의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한 5.8점 되는데 충청도의 충청 지역, 그러니까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 네 곳의 평균은 한 5.57 정도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반적인 역량도 약간씩 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겸손한 것으로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량은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얼마나 나는 창의적인가, 얼마나 나는 신뢰할 만한가, 얼마나 나는 진정성이 있는가, 얼마나 나는 일관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겸손한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영리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량에도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대체로 비영리 미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역량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역량에서도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영리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것과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것, 혹은 내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금방 연결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떤 단계가 있을 거예요. 아까 여기 환영 동영상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미디어가 바뀌면 소통이 바뀌고 소통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도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단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용이기도 하고 미디어가 가진 본질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 혹은 일반적인 역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자세하게 나눠서 그려본 그래프인데요. 이걸 뭐 일일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역량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외부에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들, 저는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는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의외로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 친구 많을 것 같은가요? 근데 친구가 별로 없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미대 교수님이 계신데 사실은 재작년에 체인지 온 컨퍼런스에 제 슬라이드에도 등장을 했던 분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그분은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당신은 뭘 그렇게 하러 다니냐, 당신의 전공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비영리 조직 이런 거 공부하고 이제 비영리 컨퍼런스에 가서 비영리 조직 실무자들하고 그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비영리 영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비영리라는 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게 저의 전공 분야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싸잡아서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들은 약간 시대착오적이죠. 시대착오적이에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주로 가는 길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영리하다는 말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영리 조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볼 때 어쩌면 조금 독특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변화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변화의 흐름을 탄다라는 것이었고, 아까 환영해 주시는 분들의 그 짤막한 환영사에도 누구 하나 변화라는 말을 빠뜨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룰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치처럼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우리 특히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 비영리 조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저는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관심이 있어서 네트워크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네트워크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네트워크의 특성은 본질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성은 이런 거예요. 첫째로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 정치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가 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의외로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평등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평등을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굉장히 불평등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연결 중에서 약한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뭔지 모르는 그림이 하나 있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그림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케빈 베이컨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케빈 베이컨이라는 할리우드 스타가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대학생들이 알아보니까 할리우드 배우들이 서로 잘 알지는 못해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케빈 베이컨하고 또 다른 어떤 베이컨, 이 금융 투자하는 베이컨,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그림인데요. 그냥 그림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파울 에르데스라는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결국 알게 됐는데, 파울 에르데스라는 20세기 초의 수학자의 공저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 사람, 1,500편 이상의 논문을 500명 이상의 공저자하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한 공저자들의 네트워크를 1973년도인가 누군가가 그려본 겁니다. 수작업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구글 이미지에서 받아온 건데 이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믿고요.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뉴런의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네 가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는 내용은 다 다른 것이었지만 모양은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리고 사실 모든 네트워크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사회과학에서조차 다시 등장하는 혹은 새롭게 발견하는 혹은 재조명되는 아니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다윈의 사유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윈이 무슨 적자 생존이니 뭐 경쟁 이런 것을 퍼뜨린, 그래서 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덕택에 혹은 그것 때문에 다윈을 굉장히 경쟁을 강조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다윈이 한 말을 보면 물론 경쟁에 관한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나 다윈의 핵심은 누가 변화에 잘 적응하는가, 변화에 잘 적응하는 개체가 똑똑한 개체보다 혹은 strongest, 가장 강한 개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게 다윈의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이 가렛 하딘이라는 경제학자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에세이를 써서 굉장히 큰 깨우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 50년 전쯤에요. 이게 말하자면 왜 고속도로 화장실에 휴지는 언제나 없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공원은 언제나 더러워질까 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언제나 파괴하고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컨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도 구글에서 따온 거예요. 방 대표님 다 해결해 주세요. 뭐 참치잡이, 남태평양에서 무분별하게 참치를 잡아대는 참치잡이 선단들, 혹은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무분별하게 벌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주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공유주의에서는 비극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경제학과 교수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에서, 공유지에서 비극 없이 공유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들을 굉장히 질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Governing the Commons,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공유지에서는 비극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화롭게 잘 유지되는 공유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 어떤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인지온 컨퍼런스의 주제가 할 겸 말 겸, 플랫폼에 마주한 비영리, 변화의 흐름을 타고 중심을 잡다라는 게 이번 슬로건인데요. 결국 체인지온 컨퍼런스가 지향하는 주제들도 바로 이 변화와 관련된 것이고, 또 플랫폼이라는 게 뭘까요? 플랫폼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일종의 허브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조직 혹은 비영리 조직의 실무자들이 이런 일들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개념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노벨상을 저도 받아볼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그냥 과감하게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 의존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저처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건 좋지 않다. 자립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디펜던스에서 인디펜던스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뭘 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여기 혹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신 분들은 이 인디펜던스 혹은 자립, 자활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 인디펜던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디펜던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인터디펜던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터디펜던스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이쪽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가난한 할머니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아치처럼,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돌들처럼 접착제 없이도 서로 조금씩만 기대면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들을 다 버텨내는 그런 훌륭한 아치교,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아치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터디펜던스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변화의 흐름을 잘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